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얼마 전에 정부가 발표한 2사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또 다른 후폭풍이 하나 또 불고 있습니다. 대책 발표일인 지난 2월 4일 이후에 사들이는 주택에 대해서는 새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된다는 규정 때문인데요. 이게 그 이후에 빌라나 혹은 낡은 주택을 샀는데 공공개발로 묶이면 아파트 입주권을 못 받고 시세보다 저렴한 감정평가액으로 보상받고 쫓겨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대상지가 아직도 한 곳도 정해진 게 아니라서 지금부터 정해질 때까지는 집을 어느 곳에도 마음 놓고 살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요. 물론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낡은 집들이 모여있는 곳에 빌라나 단독주택이나 이런 곳은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이제 거래가 중단되는 직격탄을 맞게 돼서 어떤 개선이 좀 필요할지 오늘은 이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2월 9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 뉴스들 먼저 챙겨 들어보죠. 오늘은 조인디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차하고 애플하고 사실은 만날 일은 없어요. 애플은 휴대폰, 여기는 자동차니까. 그런데 애플이 전기차 혹은 뭐 자율주행차를 만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둘이 협력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돌다가 결국은 서로 안 하는 걸로 뭐 그렇게 발표가 난 겁니까? 어제 주식시장이 이것 때문에 좀 난리가 잠깐 났더군요. 네, 예. 어제 주식시장의 화두는 이거였죠. 이게 애초 시작이 1월 8일 날 한국경제TV가 애플카를 만든다라고 단독 보도를 한 겁니다. 예. 이렇게 돼서 시장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0% 넘게 급등을 하니까 현대기아차가 조회 공시를 했습니다. 당사는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개발 협력 요청을 받고 있으나 초기 단계로 결정된 바 없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1개월 뒤에 재공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건 매달 이런 이벤트가 끝날 때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재공시하도록 되어 있긴 하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가 1개월 뒤엔 2월 8일이었죠. 그래서 장 시작 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개의 문장이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문장에 더해서 하나의 문장이 추가가 됐습니다. 당사는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한 문장이 더 붙었습니다. 예. 기아 역시 같은 내용의 공시가 나왔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는 그럼 애플이랑 뭘 같이 협조를 한다는 거냐 만다는 거냐 그게 궁금한 건데. 이게 어제 나온 공시가요. 예.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되게 애매하게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럼 완전히 애플카는 물 건너간 거냐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근거를 드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게 협상이 잠정 중단된 건지 최종 결렬인지 공시만 봐선 명확하지 않습니다.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문구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선 안 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만나기는 했냐 아니면 네. 그조차 없었냐 만났는데 아예 깨진 거냐 네, 이게 다 불분명하다는 셋 중에 거죠. 아무것도 우리는 확실히 네. 못 받겠다는 거죠. 근데 앞서 이제 블룸버그가 이게 주말에 뉴스가 나오면서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조금 혼란스럽게 했는데요. 예. 블룸버그 뉴스가 뭐였냐면 일시 중단된 것일 뿐 아직 완전히 협상이 끝난 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결렬보다는 잠정 중단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애플이라고 이름을 현대차가 직접적으로 거론했거든요. 예. 현대차는 그간 모든 보도에 대해서 확인된 바 없다. 라는 식으로 모르쇠를 일관했는데 어제는 처음으로 애플이라는 이름을 냈어요. 이게 비밀주의를 앞세워서 협상을 중단한 것에 대한 애플에 대한 현대차의 맞대응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굳이 사업 파트너한테 굳이 맞대응해서 얻을 건 없을 것 같은데 장사하는 회사가 일종의 이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볼 수 해석도 있는데요. 하고 있군요. 어쨌든 애플이 브랜드 파워가 엄청나고 자율주행 기술도 뭐 그 AI 쪽으로 앞서 있으니까 예. 대단하긴 한데 현대차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이른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구축한 거의 유일한 완성차 업체라서요. 예. 현대차도 막강한 협상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줬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이 두 번째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공시 내용에 애플과 전기차 개발이 아니고요. 자율주행 차량 개발이라고 자율주행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자율주행은 안 한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도 전기차는 협의한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게다가 이게 공시 문제가 있거든요. 만약에 진짜 했는데 이렇게 공시를 했는데
전기차 개발 나중에 하게 되면 공시 위반 문제가 걸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율주행이라고 콕 집어 얘기한 거 아닌가. 아직까지 협상은 계속되는 거 아닌가라는 시장의 분석입니다. 그거는 희망사항을 좀 강하게 담은. 그러면 이 공시 때문에 애플이 자율주행은 못한다는 뜻인데 한국 공시 다시 하고 말죠. 어쨌든 그런 해프닝이 있었고 주가는 어제 많이 떨어졌어요. 그동안 오른 거 이제 좀 반납을 해야 된다고 시장이 판단한 모양이죠. 특히 직접적인 그 대상으로 여겨졌던 현대차가 15% 하락했습니다. 예. 현대차 그룹주 5개 기업의 주가가요. 어제 하루 사이에 14조 원이 시가총액이 증발을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사들 주가도 10% 안팎 약세를 보였고요. 근데 이 와중에 개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 5개 기업이요. 현대차 그룹에 예. 이거를 5천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저가 기회로 보고 사들인 거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3천억 원, 2천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예. 테슬라가 회사 돈으로 비트코인 15억 달러어치를 매수했다고 발표를 해서 비트코인은 갑자기 많이 오르고 투자자들은 역시 일론 머스크다 하는 분들도 절반은 있고 야 이거 회사 돈으로 이렇게 위험한 거 해도 돼? 이제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소식이 있네요. 예, 어제 우리나라도 왜 금융감독원에다가 보고서 연간 보고서 제출하는 것처럼 예. 테슬라도 회계연도가 마감이 돼서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에다가 연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각 주에 투자 정책 변화를 언급했는데요. 2021년 1월 운전자금 유동성과 관계없는 현금 자산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예. 다양성을 늘리기 위해 투자 정책을 바꿨다. 이런 투자 정책의 일환으로 15억 달러를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라면서요. 가까운 미래에 그 자사 제품 판매에서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라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자동차 업체 가운데 최초로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해진 업체가 되는 거고요. 예. 이 앞서 보면 지난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네바다 공장에 비트코인 ATM기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친암호화폐 인사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1월 29일 날 자신의 트위터 프로필에 비트코인을 바꿨습니다. 거기 비트코인 추가했거든요. 이러니까 비트코인이 10% 이상 뛰기도 했었거든요. 예. 어제도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샀다라는 소식이 나오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서요. 지금 제가 방금 확인해 보니까 4만 6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거의 우리 돈으로는 5천만 한 개에 원에 5천만 원에 가깝네요. 네네. 이제 테슬라 차 살 때 비트코인을 내더라도 그냥 그 받아서 테슬라도 굳이 현금으로 환전하지 않고 그냥 어차피 갖고 있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모르겠습니다. 좋은 선택이 될지 좋은 선택이 되기를. 다른 뉴스 하나 또 보죠. 1월 달에 우리나라 실업급여 신규 신청이 21만 명으로 그동안 실업급여 신청 건수를 보니까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일자리 갑자기 잃은 분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요, 일반적으로 그 달이나 직전 달에 직장을 잃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 10월에서 12월에는 한 8, 9만 명대였어요. 예. 그러다가 지난해 1월 코로나19가 이제 터지니까 17만 4천 명으로 급증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점점 좀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가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서 12월에 10만 명 넘었고요. 1월에는 21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이게 그 통계청의 고용노동부 설명은 뭐냐면 3차 확산이 기간도 길고 이를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강력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영업 제한 조치가 들어간 숙박, 음식업 이 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예. 1월에 지난해 1월에 숙박, 음식업종 고용보험 가입자가 6만 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1월에는 5만 4천 명이 줄어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20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나면 누가 이제 새로 일자리를 얼마나 다시 얻었나 보면 새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분들 숫자를 보면 대강 짐작할 수 있을 텐데 이 숫자는 별로 안 늘었다. 17만 명? 17만 명이 뭡니까 이게? 어느 정도 늘었어요? 이게 1,383만 5천 명이라서요. 15만 명.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만 명 늘었습니다. 이게 예. 증가 폭이 17년 만에 최소 증가입니다. 어쨌든 늘어나니까 좋은 거 아니냐 했는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점점 커지니까요. 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반적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예. 이 증가폭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영업 제한 조치 때문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못 얻었다는 거죠. 예. 이렇게 되니까 고용보험 기금 고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고용보험 기금에서 실업급여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 일자리를 얻는 사람들이
보험금을 많이 내야지, 보험료를 많이 내야지 이걸 타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타가는 사람만 많고 새로 나는 사람은 줄어드니까 고갈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월에 보니까 실업급여 지급액이 9,6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3개월 연속 증가세고요. 지난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한 해 동안 구직급여 지급액이 11조 8,5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올해까지 이어지면 아무래도 지난해 수치를 좀 초과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 일자리 빨리 생겨야 되는데 백신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전 세계가 가장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어요. 예. 조인디의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김점남 씨가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외국 주식을 사셨는데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받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어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한 외국인들도 배당 매년 받아가거든요. 우리도 애플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 들어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계좌로 배당금이 알아서 들어오니까 굳이 신청하고 신경 쓰실 것도 없습니다. 미국 주식들은 우리나라처럼 1년에 딱 한 번 배당하고 마는 게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할 걸 여러 번에 나눠서 이제 찢어서 배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게 더 공평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연말에 딱 하루만 주식 갖고 있으면 1년치 배당 한꺼번에 다 받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기술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배당금을 365일로 나눠서 매일매일 조금씩 주는 게 제일 공평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외국 주식은 당연히 배당 받으실 수 있고요. 또 다른 질문 하나 열어보죠. 임재웅 씨가 보내주신 질문인데 작년 연말에 특정 회사 주식을 3억 원어치 이상 들고 있다가 본의 아니게 대주주가 됐습니다. 이제 올해는 모든 종목의 모든 거래에서 다 양도세를 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연말 기준으로 특정한 종목 주식을 한 종목을 3억 원어치 이상 들고 있으면 그 이듬해에는 그 종목을 사고 팔아서 번 돈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이제 다들 그러니까 그럼 연말에 3억 원어치 안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씩 주식을 팔아서 2억 9,900만 원어치만 딱 들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가는 질문하신 분처럼 갑자기 대주주가 되는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말에 오늘까지 주식 들고 있으면 대주주 이런 기준 날짜가 되는 건 12월 28일인데요. 자, 그럼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3억 원 넘냐 안 넘냐 이걸 결정하는 날은 30날, 12월 30일 날 주가로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12월 28일 기준으로 자, 나는 2억 9,900만 원으로 딱 맞춰놨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29일, 30일 이제 나머지 두 날짜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 이제 12월 30일 기준으로 계산한 주식 가치는 3억 원을 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를지 모르니까 좀 넉넉하게 팔아둬야 되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질문 주신 분은 올해 4월 이후부터 그 종목 거래하시는 건 양도세를 내야 되고요. 물론 다른 종목까지 모두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다른 종목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네, 얼마 전에 발표한 2사 부동산 대책의 여러 내용 중에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그날 2월 4일 이후에 집을 사면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지역이 공공개발, 공공재건축을 추진하게 되면 이제 그분들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감정평가액을 받고 그냥 현금 보상만 받고 나와야 되는 그런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어떤 지역에서 집을 사면 그렇게 된다는 거냐 하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서 이게 거래가 다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KB국민은행 박합수 수석부동산 전문위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현금 청산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현금 청산은 이제 정비 사업, 이를테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해당 단지나 구역에 주택이나 이제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서 예. 정상적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현금으로 그 자산 가치를 현금으로 환가해서 돌려받는다는 개념이 현금 청산입니다. 나는 이 재건축 재개발에 동의 안 합니다 하는 분들이거나 네, 그렇죠.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자격이 안 되면 그냥
그 쉽게 말하면 그 조합이 그 집 그냥 저희가 사드릴게요 하고 돈 준다는 말이군요. 일종의 이제 매수 청구가 되는 거죠. 그 자산을 그대로 조합에서 매입하고 감정 평가를 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매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당시에 집값보다 돈을 적게 줍니까? 우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정 평가를 통해서 예. 이 대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감정 평가라는 것이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조금 더 작아질 수 있는 측면은 있는 거죠, 항상. 일반적으로는 좀 네. 적게 줬나 봐요, 그동안. 네, 그동안 이제 어차피 감정 평가라는 게 시세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지만 그 지역의 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표준지나 이런 예. 이제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 건물 가격을 또 따로 산정하고 이렇게 되다 하다 보니까 보니까 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 이를테면 건물 가격은 상당히 낡아 있잖아요. 예. 결국 이제 땅값 위주로 평가를 하다 보니 시세보다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글쎄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세는 3, 4년 후에 아파트가 이제 입주하게 네. 되면 그 아파트가 대략 얼마쯤 갈 거냐 그것까지 반영을 해서 형성돼 있을 텐데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당장 얼마 주고 나가세요 하는 현금 청산에는 그런 미래 가치가 반영이 덜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주 그렇습니다. 이 감정 평가는 예.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실질적인 가치만 평가하기 때문에 미래의 프리미엄은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그러면 차이가 나죠. 예. 이제 그 지역에 집을 샀던 분들은 나중에 그런 일이 진행되면 그게 이제 3년 후든 5년 후든 이제 결국 손해를 보고 나오시게 된다는 뜻인데 네. 문제는 지금은 어떤 지역에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지 어떤 지역은 괜찮은지 이게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서요? 네, 우선 당장은 뭐 지역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우선 이제 정부에서 그 대책 발표 자료를 보게 되면 우선 추진 검토 대상 지역이라 해서 예. 일정 부분 좀 지역별로 예상으로 해놓은 그런 곳은 숫자만 나와 있긴 합니다. 몇 개 지역인지? 그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서울에서 공공이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을 하는 곳은 뭐 동남권 25, 뭐 동북권 9, 도심 10곳 뭐 이렇게 해서 67개 구역을 예정을 해놨고요. 우선 검토니까 예를 들면 이제 시범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뭐 역세권은 뭐 서울 전체 117곳, 준공업 17개, 뭐 저층주거지 21개 이렇게 해서 대략 한 222개 정도로 우선 추진을 하겠다는 지역은 돼 있습니다만 권역으로는 뭐 돼 있습니다만 여기 구체적인 지역은 나와 있지는 않은 거죠. 우선 추진한다는 건 주민들이 동의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니까 주민들이 동의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일단 지자체와 협의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하고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요. 주민들 예, 동의는 나중에 예. 받아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낡은 집이라도 사서 지금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집이 그 구역에 들어가는지도 불분명하고 네.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동네 주민들이 과연 공공재건축을 신청해서 할지도 불분명하고 네네. 그런데 만약 하게 되면 나는 현금 청산 받고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일단 2월 4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신규 계약을 하면 그렇게 적용되는 거니까 예. 신규 계약을 뭐 그런 지역은 좀 할 수가 없겠죠. 이런 현상은 대략 한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는 혼란이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 예를 들면 네, 그러면 네. 내년 이후에는 네. 이미 어디는 공공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어디는 안 하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네. 내년 내후년 그 다음 해에도 우리 마을도 이제 좀 낡았으니까 공공재건축 해보겠습니다 하는 동네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제시한 그 공급 대책의 목표는 25년까지 예. 부지 확보가 기준입니다. 부지 확보. 그러니까 25년 전까지는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25년에 네. 마감한다는 게 아니라 목표가 그렇지 네. 그 이후에도 이 제도가 유지되면 네. 뭐 10년 후에라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지금 집 사서 들어갔다가 10년 후에 그런 일이 생기면 나는 또 현금 청산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를테면 이제 동의 요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인 그런 공공주도 사업은 이제 사업 신청을 할 때 50% 동의를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1년 안에 이제 3분의 2 동의를 해서 사업을 확정해야 되는데 소규모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청 요건이 4분의 1이고요. 여기 이제 동의 요건은 이제 5분의 4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1년 후에 5분의 4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5분의 1이 반대를 하면 그 예. 사업은 이제 안 될 수 있는 거고 소규모 같은 경우. 그다음에 공공이 직접 주도하는 경우에는 이제 3분의 2니까 3분의 1만 반대를 하면 반대하면 되는 이를테면 건데. 반대하면 이제 추진이 안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 이를테면 그 이후에 매입을 많이 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추진하면 안 현금 되긴 청산 대상 하겠죠. 되니까 예예. 그러니까 이제 반대자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또 상황도 또 연출될 수 부작용은 있다고 보입니다. 부작용이고. 네네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서울의 이 동네 이 집은 사도 저 현금 청산과 관련한 걱정을 안 해도 된다 하는 지역이 있어요? 우선은 제가 예상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해 8.4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공공 재개발 사업이 있어요. 예. 이런 공공 재개발 사업으로 신청한 구역들 예. 같은 경우는 이제 나름대로 이번 그 공공 주도와는 또 약간 또 차별화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런 지역들 중심으로는 좀 더 관심이 들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거는 같고요. 이렇게 이제 공공 주도 사업으로 직접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 정도나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대략적으로 그 주변의 분위기가 예. 이제 사업 신청 여부나 이런 것들이 확연히 나타나지 않겠나 좀 예상이 들어서 올해 연말 안에는 그런 방향성이 좀 정해질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변 분위기나 대응도 좀 영향이 미칠 것 같습니다. 그 연말 이후에 내년에는 우리 공공재개발 재건축 안 해요가 확정이 되면 네. 그러면 다행히 내년이라도 그 동네는 그럼 집 사도 되겠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네. 그것도 모르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에요. 물론 이제 다 확정은 예. 안 됩니다만 이게 그 우리가 역세권이 됐던 뭐 이런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사실상 그 50% 뭐 물론 이제 소규모 개발 사업은 이제 뭐 4분의 1이니까 25%입니다만 이런 알겠습니다. 50% 절반을 채우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달성하기는 어려운 비율입니다. 사실 그것 자체도 여러 그 상황이나 또 상가라든가 그 지역에서는 또 뭐 건물을 가질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세입자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들이 많아서 예. 이제 쉽게 동의를 단시간 내 채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게 이제 이런 추진 세력 자체가 기존의 재개발 구역이나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조합이 있는데 이거는 추진 세력 자체가 아직은 그러니까 동의 모아갈 그렇죠. 사람이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정부가 그런 면에서는 이제 추진해야 다소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 KB국민은행의 박학수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는 내일 또 아침에 8시 30분에 찾아오죠.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